여보시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내 아내요, 내 아내란 말이요. 첩을 들이려고 반신불수 아내를 산에 버린 남자가 맨발로 달려와 땅바닥에 이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미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그 여인의 등에 새겨진 문신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에 배주사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주사의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으나 대문에 금칠을 하고 담장을 높이 쌓아 올린 것이 제법 번듯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2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 널쩍한 디딤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주사는 매일 아침 그 디딤돌 위에 앉아 부채를 붙이며 행인들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얼굴은 준수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웃을 때조차 눈꼬리에 비웃음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길고 하얗지만 굳은 살 하나 없는 한량의 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은 글도 안 읽고 농사도 안 짓고 매일 뭘 하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으로 놀고 먹는 거지 뭐. 그래도 얼굴은 잘생겼으니 팔자가 좋은 거야. 배주사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낭이었습니다. 은낭은 가녀린 체구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매가 길고 서글서글했으며 속눈썹이 짙었습니다. 입술은 얇고 단정했으며 턱선이 갸름했습니다. 그러나 은낭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마저 힘이 약해 기어 다니거나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어릴 적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것이라 했습니다. 은낭은 물 빠진 미생 무명 저고리에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갈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쪽을 찌고 있으나 비녀 대신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집신 한 짝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낭이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놓고 쪼그려 앉아 부지깽이로 장작을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봉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봉씨는 마른 체구의 등이 약간 굽은 여인이었습니다. 눈이 가늘고 날카로웠습니다. 입이 얇아 항상 불만스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이거사, 아직도 불을 못 때웠느냐? 은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무가 젖어서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봉씨가 혀를 찼습니다. 성한 다리도 없는 것이 부엌에 앉아 있으면 뭘 하느냐. 밥이라도 제대로 지어야 밥값을 할 것 아니냐. 은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지깽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봉씨는 그런 며느리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 이것이 은낭의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니 모든 일이 느렸습니다. 기어서 물을 깃고 엉덩이로 끌면서 빨래를 날랐습니다. 무릎에는 항상 까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낭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은낭의 시어머니 봉 씨에게는 은밀한 계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 배 주사에게 첩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봉 씨가 점 찍어둔 여인은 고을 주막에서 이름난 기생 월향이었습니다. 월향은 화사한 미인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앵두 같은 입술이었습니다. 쌍꺼풀이 진한 큰 눈의 볼에는 연지를 짙게 발랐습니다. 머리에는 산호 비녀와 꽃잠을 꽂고 분홍 비단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입었습니다. 놀이개를 여러 개 달고 다니는 것이 한눈에도 화려했습니다. 배 주사는 이미 월향에게 마음을 빼앗긴 지 오래였습니다. 밤마다 주막으로 빠져나가 월향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돌아올 때면 술 냄새와 함께 여인의 향이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은낭은 그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낭이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대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서 제일이었습니다. 풀을 엮어 자리를 짜는 것도 은낭의 몫이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봉 씨와 배 주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월향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 마을이 다 아는데 뭘 숨기느냐. 그건 은낭이를 보아라. 다리도 못 쓰고 자식도 못 낳고 3년이 다 되도록 아이 하나 없지 않느냐. 이래서야 배씨 가문의 대가 끊기겠다. 배 주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버리기야 하겠습니까? 봉 씨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누가 버리라 했느냐? 첩을 들이면 되지. 월향이를 이 집에 들이면 자식도 보고 살림도 펴지지 않겠느냐. 은낭이야 뭐. 뒷방에 처박아 두면 되는 것이고. 은낭은 방 안에서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낭은 그 눈물 자국을 소매로 훔치고 다시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낯선 노인 하나를 만났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허옇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오다가 은낭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은낭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기어서 빨랫줄에 닿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아가, 빨래를 도와줄까? 은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내 아비를 닮았어. 은낭이 멈칫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말고. 내 아비는 내 절친한 벗이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지. 은낭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은낭이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궁중화원 출신이었으나 병을 얻어 관직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손가락에 먹물이 항상 묻어 있었고 기침을 자주 하며 병색이 짙었습니다. 그래도 딸에게만은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낭아, 내 등에 있는 그것 말이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전 무늬가 아니란다. 은낭이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은낭의 등에는 태어날 때부터 붉은 빛과 검은 빛이 섞인 무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이라 했고 아버지는 하늘이 내린 표식이라 했습니다. 은낭은 그저 남들과 다른 흉한 점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노인이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진실의 반도 보지 못하는 법이지. 은낭은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알 때가 오면 알게 되느니라. 그때까지 내 등을 함부로 보이지 마라.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은낭은 한참 동안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으나 은낭에게는 겨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봉씨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거사, 빨래가 아직도 안 말랐느냐? 밥에 돌이 섞여 있다. 이게 사람이 먹을 밥이냐? 못된 년. 자식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밥만 축내는구나. 배 주사도 은낭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끔은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조용히 좀 해. 내 꼴을 보면 밥맛이 떨어진단 말이야. 은낭은 그래도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에 누울 때까지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밤마다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까진 살간 위로 피가 맺혔다가 굳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낭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 며느리 참 불쌍해. 시어머니가 저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반신불수인데 어디 가겠어. 참는 수밖에. 배 주사가 기생첩을 들인다는 소문 들었어. 세상에. 그러면 저 불쌍한 것은 어찌 되는 거야. 수군거림은 은낭의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은낭은 모른 척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은낭이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마당에서 월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오셨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은낭이 부엌 문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월향이 배 주사에 팔을 끼고 대청마루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분홍 비단 저고리가 봄비에 젖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배 주사가 월향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낭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봉씨가 대청마루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오냐, 월향아. 어서 오너라. 오늘부터 이 집이 내 집이다. 월향이 교태를 부리며 봉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식 같은 이 월향을 거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봉씨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은낭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국을 젓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은낭은 뒷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과 김치 쪼가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안방에서는 배 주사와 월향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봉씨가 오냐 오냐 하며 맞장구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은낭은 밥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은낭은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밥을 삼켰습니다. 월향이 집에 들어온 뒤 은낭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월향이 은낭에게 빨래를 시키고 방 청소를 시키고 발을 씻겨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은낭아, 내 저고리에 주름이 잡혔잖아. 다시 다려와. 은낭아, 마당에 꽃잎이 떨어졌어. 쓸어. 은낭아, 내 발이 차가워. 물 데워와. 은낭은 이를 악물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은낭은 혼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봉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은혜를 알아야 해. 이 집에서 밥이나 먹여주는 것이 어딘데. 은낭은 고개를 숙이고 예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은낭은 봉씨와 월향이 안방에서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은낭이가 이 집에 있으면 저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월향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서방님이 찝찝해 하시잖아요. 전연만 없으면 제가 이 집 안주인인데. 봉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다. 그런데 내쫓으면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지 않겠느냐. 월향이 봉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데려다 놓는 거예요. 반신불수가 산에서 넘어져 죽은 것으로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봉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산에, 고개 넘어 깊은 산속에 데려다 놓으면 알아서 되겠구나. 짐승이 많은 곳이니. 봉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은낭은 벽 너머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으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씨가 은낭을 불렀습니다. 은낭아, 고개 넘어 산속에 좋은 약초가 나는 곳이 있단다. 내 다리에 좋은 약초라고 해. 가서 캐오너라. 은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러나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예, 어머니. 은낭은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봉씨가 뒤에서 배 주사를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은낭이를 산까지 데려다 줘라. 약초 캐러 간다 했으니 도중에 잘 말해서 놓아두고 와. 배 주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야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봉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월향이랑 편히 살고 싶지 않느냐? 은낭이가 이 집에 있으면 내 앞길이 막힌다. 반신불수의 자식도 못 낳는 년을 데리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배 주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겁이 많은 사내였습니다. 잔인하되 제 손으로 할 용기는 없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배 주사는 은낭을 등에 업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은낭은 남편의 등이 따뜻했습니다. 혼이 난 지 3년. 남편이 자신을 업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버리러 가는 길에서야 비로소 남편의 등에 업히다니. 은낭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으나 참았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산은 깊었습니다. 고개를 2개 넘으니 인적이 끊겼습니다. 새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어 바닥에 얼룩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배 주사가 은낭을 큰 바위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약초를 찾아볼 테니. 은낭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배 주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곧 돌아올 테니까. 은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서방님. 은낭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배 주사가 멈칫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를 버리시는 것이지요? 배 주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괜찮습니다. 은낭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바느질 상자만 놓아두고 가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 주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바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배 주사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은낭은 남편의 뒷모습이 나무십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 끝에서 떨어진 눈물이 바위 위에 점을 만들었습니다. 은낭은 그 바위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자 산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은낭은 바느질 상자를 꼭 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슬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은낭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은낭은 지팡이를 짚고 한 발짝 한 발짝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피가 났습니다. 손바닥이 까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은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몸을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낭은 기어서라도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온 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은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낭이 움찔하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짐승인가 싶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도적놈이 도망갔다 했는디. 발자국이 여기서 끊기네. 장쇠야, 너는 저쪽을 봐라.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 셋이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그 중 한 사내가 은낭이 숨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에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은 투박하고 광대뼈가 넓었습니다. 코가 크고 눈썹이 짙었습니다.
왼쪽 팔뚝의 칼에 베인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습니다. 장쇠였습니다. 장쇠가 나무 뒤에서 은낭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다. 은낭은 흙투성이에 피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쇠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니, 낭자, 대체 이 산속에서 웬일이오? 은낭은 장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다한 것이었습니다. 장쇠가 물통을 꺼내 은낭의 입에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일단 물 좀 드시오. 천천히. 은낭이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겨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은낭은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장쇠가 은낭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동료, 포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장쇠야. 도적을 잡아야지. 여자를 업고 어딜 가려고? 장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소. 도적은 내일 잡으면 되지만 이 사람은 오늘 살려야 하오. 장쇠는 은낭을 업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은낭의 바느질 상자도 챙겼습니다. 은낭이 그토록 꽉 쥐고 있던 것이니 중요한 물건인 듯했습니다. 장쇠는 은낭을 관아 근처의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주막 안악에게 부탁하여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낭자가 산에서 쓰러져 있었소. 며칠만 돌봐주시오. 밥값은 내가 낼 테니. 주막 안악이 은낭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다리도 못 쓰는 것 같은데 누가 이런 산 속에 버린 거야? 장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야지요. 장쇠는 그날부터 틈나는 대로 주막에 들러 은낭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약을 지어다 주고 죽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은낭은 사흘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낯선 방이었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은낭은 벌떡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장쇠가 죽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소. 다행이요. 사흘이나 깨어나지 못해서 걱정했소. 은낭이 장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관아 근처 주막이요. 내가 산에서 낭자를 업고 내려왔소. 은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쇠가 죽을 내밀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이것부터 드시오. 은낭은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따뜻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소.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깊은 산 속에 혼자 계셨소? 은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장쇠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다리를 못 쓴다고요? 은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첩을 드리려고 저를 산에 데려다 놓고 갔습니다. 장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소. 짐승만도 못한 놈이요. 은낭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원망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장쇠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산에 버려졌으면서도 원망보다 감사를 먼저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쇠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하겠소. 낭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소. 포졸이라 가진 것은 없지만 의지만은 있소. 은낭은 장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투박한 사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차가운 남편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은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은낭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신불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살아남았으니 살아가야 한다고. 은낭은 바느질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늘과 실. 이것이 은낭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은낭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두 손으로. 바느질 상자 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작은 옥패 하나. 아버지. 은낭은 옥패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낭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낭이 주막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쇠는 약속대로 틈만 나면 주막에 들렀습니다. 약을 지어다 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낭은 몸을 추스른 뒤 바느질로 품삯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안악의 옷을 꿰매주고 이불보를 수놓아 주었습니다. 은낭의 바느질 솜씨는 놀라웠습니다. 한 땀 한 땀이 정교했습니다. 수놓은 꽃은 살아있는 듯했고 새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했습니다. 주막 안악이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솜씨는 처음 봐. 궁궐 상궁님도 이보다 잘하지는 못할 거야.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막에 바느질을 기막히게 잘하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 하나 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혼례 저고리를 맡기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 도로 좀 지어주실 수 있겠소? 이 병풍에 술을 놓아주시오. 은낭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손은 멀쩡했습니다. 아니, 손은 남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장쇠가 주막에 들렀을 때 은낭이 병풍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장쇠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이 대체. 병풍에는 산수화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수가 아니었습니다. 산은 겹겹이 늘어서고 물줄기는 굽이굽이 흘렀습니다.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마치 어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장쇠가 물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를 보고 수놓은 것이오? 은낭이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때 옆에서 많이 보았으니까요. 산과 물의 모양이 그냥 손끝에서 나옵니다. 장쇠는 한참 동안 병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장쇠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그 즈음 장쇠에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낭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은낭에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등이 보였는데 거기에 이상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붉은빛과 검은빛이 섞인 정교한 문양이었습니다. 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상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장쇠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글과 지도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군관이었습니다. 군영에서 지도를 다루던 분이었습니다. 장쇠의 눈에 은낭의 등에 새겨진 무늬가 어딘가 지도를 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낭에게 등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장쇠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한편 은낭의 바느질 솜씨는 날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고을 장터에서도 은낭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 있는 그 바느질 여인 말이야. 본래 저고리를 맡겼더니 수놓은 봉황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 손이 신들린 게 아닌가 몰라. 다리를 못 쓴다면서. 그런데 손재주가 저렇게 뛰어나다니. 은낭은 바느질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부잣집에서 병풍 수놓기를 맡겼습니다. 원님 부인이 비단 저고리를 주문했습니다. 은낭은 밤낮 없이 바느질을 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피가 맺혔다가 굳은 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은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어느 날 고을 향교의 훈장이 은낭을 찾아왔습니다. 수염이 허옇고 등이 약간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대가 바느질을 잘한다는 은낭이요? 예, 그렇습니다. 훈장이 품에서 낡은 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겠소. 은낭이 천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천이었습니다. 그 위에 무언가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산과 강의 형상이었습니다. 은낭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이 수는 누가 놓은 것입니까? 훈장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궁중에서 흘러나온 것이라 하오. 선왕께서 어느 화원에게 비밀리에 그리게 한 것이라 했소. 그 화원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오. 다만 이 수를 놓은 자가 그 화원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만 전해질 뿐이지. 은낭은 천 조각 위의 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수놓기의 방식이 자신의 솜씨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땀 한 땀의 간격, 실을 꼬아 넣는 방법, 색실을 섞는 배합. 이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은낭이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이것을 만든 분이 제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훈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대의 아버지가 궁중화원이었단 말이오? 예. 돌아가셨지만요. 이름이 무엇이었소? 윤화원이라 불렸습니다. 윤상덕이 본명이었습니다. 훈장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윤상덕이라. 그 이름을 내가 들은 적이 있소. 그러나 훈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천조각은 그대에게 맡기겠소. 혹여 이것과 관련된 것을 알게 되거든 나를 찾아오시오. 훈장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은낭은 천조각을 바느질 상자에 고이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은낭에게 뜻밖의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고을 현감의 부인이 대규모
병풍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12폭짜리 산수 병풍이었습니다. 명산대천을 수놓아 주시오. 현감 어른의 생신에 쓸 것이오. 은낭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12폭이라면 한 달은 걸리는 대작이었습니다. 은낭은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은낭이 수놓는 산과 강의 모양이 실제 지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낭 자신도 일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이 기억하는 대로 놓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때 옆에서 보며 자란 기억이 손끝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쇠가 어느 날 주막에 들렀다가 은낭이 작업 중인 병풍을 보았습니다. 6폭까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장쇠가 병풍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깐, 장쇠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투박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산줄기가 장쇠가 손가락으로 병풍 위의 산줄기를 따라갔습니다. 북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뻗어가는 산줄기, 그 사이를 가르며 흐르는 물줄기. 장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산수화가 아니었습니다. 은낭 낭자. 장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를 보고 수놓은 것이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놓은 것이라 했었지요? 은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쇠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용서하시오. 낭자의 등에 무늬가 있지 않소. 은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낭자를 처음 구했을 때 저고리가 찢어져서 잠깐 보았소. 무례를 용서하시오. 그런데 그 무늬가 이 병풍의 산줄기와 비슷해 보였소. 은낭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등에 있던 무늬. 아버지는 하늘이 내린 표식이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이라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났던 노인은 함부로 보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쇠는 그것이 지도와 비슷하다 합니다. 장쇠나리. 은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은낭이 바느질 상자에서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군장에게 받은 천이었습니다. 장쇠가 천 조각을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천 위에 수놓아진 산과 강, 은낭의 병풍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더 세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정 지점에 붉은 실로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낭자. 이것은 혹시... 장쇠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습니다. 이것은 보물지도가 아니오? 은낭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물지도라뇨? 아버지께서 궁중 화원이셨다 하지 않았소. 선왕께서 화원에게 비밀리에 무언가를 그리게 했다는 소문이 있소. 그것이 바로 선왕께서 나라의 위기에 대비하여 숨겨둔 보물의 지도라는 것이요. 금은보화의 무기와 굴량미까지. 세간에서는 전설이라 했지만 관아에서는 아직도 그 보물을 찾고 있소. 은낭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등에 새긴 이 무늬가 보물의 지도였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왜 하필 딸의 등에 이것을 새겼을까? 아버지. 은낭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지키려고 제 등에 새기신 것입니까? 종이에 그리면 빼앗기거나 불탈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새기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장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요. 궁중화원이었으니 선왕의 명을 받아 지도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 지도를 노리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숨긴 것이지. 자기 딸의 등에 은낭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낭아, 내 등은 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이란다. 언젠가 그 뜻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이란다. 은낭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쇠가 은낭의 눈물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낭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소. 낭자의 등에 있는 무늬와 2000조각의 수를 대조해봐야 하오. 그리고 그 붉은 점이 실제로 어디를 가리키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하지만 이 일은 함부로 알려서는 안 돼요. 보물이 진짜라면 이것을 노리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은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장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관아 서고에서 옛 지도를 찾아보겠소.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으니 대조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때까지 낭자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은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쇠가 돌아간 뒤 은낭은 한참 동안 바느질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옥패와 훈장에게 받은 1000조각. 이 작은 상자 안에 아버지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장쇠가 흥분한 얼굴로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낭자, 찾았소. 장쇠가 품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관아 서고에서 찾아낸 충청도 일대의 군사 지도였습니다. 30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장쇠가 1000조각과 지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은낭도 옆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산줄기의 흐름이 일치했습니다. 물줄기의 굽이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장쇠가 손가락으로 1000조각의 붉은 점을 가리켰습니다. 이 점이 가리키는 곳은 공주에서 북쪽으로 20리, 계룡산 깊은 골짜기요. 거기에 선왕께서 보물을 숨기셨다는 뜻이요. 은낭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 1000조각만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산줄기와 물줄기는 맞지만 정확히 어느 골짜기인지는. 장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이 1000조각은 큰 그림이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면. 장쇠가 은낭을 바라보았습니다. 낭자의 등에 있는 문신이 필요하오. 그것이 세부 지도일 것이요. 큰 그림은 천에, 세부는 낭자의 등에. 두 개를 합쳐야 완전한 보물 지도가 되는 것이요. 은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이토록 치밀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만 빼앗겨서는 보물을 찾을 수 없도록 두 곳에 나누어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제 등의 무늬를 베껴야 하겠군요. 장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낭자가 직접. 은낭이 슬며시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거울을 보고 제가 직접 베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장쇠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낭은 그날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악에게 큰 구리 거울을 빌렸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등을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본 자신의 등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마지막 그림이 있었습니다. 붉은 빛과 검은 빛이 섞인 정교한 문양. 산과 강과 길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특정 지점에는 유독 진한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유산이었군요. 금도 은도 아닌 제 몸에 새긴 그림이. 은낭은 바느질에 쓰는 먹실로 천 위의 등의 무늬를 하나하나 옮겨 그렸습니다. 한 시즌이 걸렸습니다. 두 시즌이 걸렸습니다. 완성되었을 때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은낭은 완성된 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문신이 천 위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장쇠가 왔습니다. 은낭이 벗겨낸 천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쇠가 천 조각과 새로 벗긴 천을 겹쳐 놓았습니다. 두 장의 지도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큰 지도 위에 세부 지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장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맞소. 이것이요. 계룡산 동쪽 기슭의 세 번째 골짜기. 바위 두 개가 마주 보는 곳. 그 아래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뜻이요. 장쇠가 은낭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장쇠가 물었습니다. 은낭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관아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선왕께서 나라를 위해 숨겨둔 보물이니까요. 개인이 차지할 것이 아닙니다. 장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하려 했소. 현감 나리께 보고하겠소. 은낭이 장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쇠 나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쇠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한 것은 사람을 살린 것뿐이요. 나머지는 전부 낭자가 스스로 해낸 것이요. 장쇠는 현감에게 보고했습니다. 현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왕의 보물이라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증거가 있습니다. 나리. 장쇠가 천 조각과 은낭이 벗긴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현감이 한참 동안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을 궁에 보고해야 하겠다. 장쇠야, 내가 직접 한양으로 가거라. 이 지도를 들고 병조에 보고하도록 해. 장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나리. 현감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은낭이라 했느냐? 그 여인을 잘 보호해야 한다. 보물지도 열쇠가 그 여인의 등에 있으니 위험할 수 있다. 관아에서 보호하도록 하마. 장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소식이 퍼졌습니다. 주막에 있던 반신불수 여인이 선왕의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물론 세부 내용은 비밀이었으나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느질 잘하는 은낭이란 여인 있잖아. 등에 보물 지도가 새겨져 있다면서. 선왕의 보물이라니 세상에 그런 일이. 다리를 못 쓰는 여인이 그런 비밀을 지니고 있었다니.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고을을 넘고 산을 넘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배 주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배 주사는 은낭을 산에 버린 뒤 홀가분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월향을 정식첩으로 드리고 매일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뽕씨도 흐뭇했습니다. 그 불구년이 없으니 집안이 이렇게 편할 수가. 월향아,
내가 진짜 내 며느리다.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배 주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낭이가 살아 있습니다. 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살아 있어? 그것뿐이 아닙니다. 배 주사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은낭이 등에 선왕의 보물 지도가 새겨져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아에서 보호하고 있고 한양에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합니다. 뽕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보물 지도,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월향이 옆에서 눈을 굴렸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 등에 보물 지도가 있다면 그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잖아요? 보물은 당연히 우리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지. 은낭이는 아직 우리 집 며느리야. 내쫓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약초 캐러 보낸 것이고. 보물이 나오면 당연히 배 씨 가문의 것이지. 배 주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은낭이를 데려와야 합니까? 뽕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데려오긴 뭘 데려와. 가서 남편인 척 눈물 좀 흘리면 되지. 관아에서도 남편이 왔는데 안 보내줄 수는 없을 거 아니냐. 월향이 끼어들었습니다. 서방님,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뽕 씨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셋이서 가자. 은낭이를 데려온 뒤에 보물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산에 버리면 되고. 세 사람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은낭이 더 이상 산에 버려지던 그 은낭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은낭이 머무르는 주막 앞에 가마 하나가 멈추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배 주사였습니다. 옥색 비단 두루마기에 검은 갓을 쓰고 부채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봉 씨와 월향이 따라왔습니다. 배 주사가 주막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은낭아, 은낭아. 은낭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배 주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봉 씨와 월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배 주사가 달려와 은낭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낭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산에 두고 온 뒤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은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눈물이 거짓이라는 것을.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은 은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낭의 등을 보고 있었습니다. 뽕 씨도 눈물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은낭아,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없으니 살 수가 있어야지. 집에 가자. 응. 월향은 문 밖에서 교태를 부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낭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예, 어머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낭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배 주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닙니다. 버리신 것은 서방님이시고 살아남은 것은 저입니다. 다시 돌아갈 뜻이 없습니다. 뽕 씨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미 앞에서 버릇없이
내가 뭔데 거역이야. 은낭이 봉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산에 버리신 것은 어머니이십니다. 그 산에서 제가 죽었어도 상관없으셨지요. 짐승에게 물려 죽든 굶어 죽든 상관없으셨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오라 하시면 제가 돌아갈 것 같으십니까? 봉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배 주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은낭아, 사정이 있었다. 내 말을 들어봐. 사정이요. 은낭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첩을 들이는 것이 사정이었습니까? 반신불수 아내가 보기 싫은 것이 사정이었습니까? 배 주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월향이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저 여자가 은혜도 모르고 저러네. 밥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는 거야? 은낭이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라면 이분께 진 것이 있습니다. 은낭이 주막 안악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준 장쇠 나리께 진 것이 있습니다. 서방님과 어머니께 진 은혜는 없습니다. 산에 버린 것이 은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배 주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진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너는 아직 내 아내야. 내 쫓은 적 없다. 약초 캐러 보냈을 뿐이야. 관아에 가서 따져도 너는 배씨 가문 며느리란 말이다. 은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속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은낭은 아직 배 주사의 아내였습니다. 조선의 법에서 남편이 내쫓지 않는 한 아내는 여전히 그 집 사람이었습니다. 배 주사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내 등에 있는 그 보물지도 말이다. 내가 배씨 가문 사람이니 보물도 배씨 가문 것이야. 알아듣겠느냐? 은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이 그러했습니다. 은낭이 아무리 거부해도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배 주사의 아내였습니다. 그날 밤 장쇠가 주막에 달려왔습니다. 배 주사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낭자, 괜찮으시오? 은낭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장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놈이 보물 때문에 찾아온 것이오? 예. 걱정 마시오. 내가 현감 나리께 말씀드리겠소. 남편이라 해도 아내를 산에 버린 죄가 있으니 처벌받아야 하오. 그러나 일은 장쇠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배 주사가 먼저 손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 배 주사가 나타났습니다. 현감 앞에 엎드려 통곡을 했습니다. 나리, 소인의 아내가 병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되어 약초를 구하러 보냈는데 그만 길을 잃은 것이옵니다. 소인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이 죄이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소인의 부주의옵니다. 제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현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내를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라 배 주사가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소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장쇠가 나섰습니다. 나리, 이자의 말은 거짓이옵니다. 은낭 낭자가 직접 버림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자는 첩을 들이기 위해 아내를 깊은 산속에 데려다 놓고 온 것이옵니다. 현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장쇠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낭의 말 외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배 주사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리, 증거라 하시면 소인의 어머니와 집안 하인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약초 캐러 보낸 것일 뿐이라고. 뽕씨와 월향 그리고 미리 매수한 하인 둘이 관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낭 아씨는 약초를 캐러 가신 것이옵니다. 서방님께서 버리시다니요. 그럴 분이 아니옵니다. 현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쇠야, 이쪽의 증인이 내시고 내 쪽의 증인은 은낭 본인뿐이다. 법으로 따지면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느니라. 장쇠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리, 이것은 부당합니다. 저자들은 미리 짜고 온 것이옵니다. 현감이 손을 들어 장쇠를 제지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하나 법은 법이다. 은낭이 배 주사의 아내인 이상 남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 다만 현감이 배 주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보물지도 건은 이미 한양에 보고되었다. 보물은 나라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내의 등에 있는 지도를 악용하려 한다면 그때는 용서치 않겠다. 배 주사가 연신절을 했습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소인은 그저 아내가 보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장쇠는 분을 삼키며 관아를 나왔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낭은 결국 배 주사에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관아의 결정이었습니다. 장쇠가 은낭에게 말했습니다. 낭자, 미안하오. 내가 힘이 부족하여 낭자를 지키지 못했소. 은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쇠의 날이 탓이 아닙니다. 법이 그런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은낭은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장쇠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한양에 가서 보물건을 보고하는 동안 낭자를 혼자 두게 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오. 빨리 다녀오겠소. 그때까지 부디 무사하시오. 은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장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은낭은 장쇠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은낭이 배 주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니, 집은 그대로였으나 은낭의 처지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뽕씨와 월향은 은낭을 뒷방에 가두었습니다. 내 등에 있는 것이 보물 지도라며? 월향이 은낭을 비웃었습니다. 불구 년 주제 등에 보물을 달고 다녔으니 그 꼴이야. 순순히 보물 찾는 법을 알려줘. 그러면 편하게 해줄게. 은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향이 짜증을 냈습니다. 인연이 벙어리야? 말을 해. 은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물의 위치는 이미 관아에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월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관아에 보고되었다고? 그러면 이미 늦었단 거야? 뽕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한양까지 보고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에 우리가 먼저 찾으면 되는 거야. 뽕씨가 은낭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년아, 내 등에 있는 지도를 벗겨내야겠다. 저고리를 벗어. 은낭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싫습니다. 뽕씨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감히 시어미한테. 뽕씨가 손을 들어 은낭의 뺨을 때렸습니다. 철썩. 은낭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볼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래도 은낭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때리셔도 안 됩니다. 이 지도는 선왕께서 나라를 위해 남기신 것입니다. 개인의 탐욕을 위해 쓸 수 없습니다. 봉씨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 인연. 그래, 끝까지 버텨봐라. 밥도 물도 안 줄 거다. 사흘만 굶으면 내가 알아서 벗겠지. 봉씨가 뒷방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은낭은 어두운 뒷방에 갇혔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파 속이 쓰렸습니다. 목이 말라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다리가 아파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은낭은 버텼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어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을 이들의 탐욕에 내줄 수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배 주사가 뒷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떡 한 조각과 물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은낭아, 먹어. 은낭이 배 주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죽으면 지도도 사라지니까. 어머니 몰래 가져왔어. 먹어. 은낭은 떡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배 주사가 멈칫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아내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 주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낭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서방님께 아내가 아니라 짐이었지요. 밥값도 못하는 불구. 그것이 서방님 눈에 비친 저였지요. 배 주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시지요. 저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등의 지도를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배 주사가 떡과 물을 바닥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은낭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봉씨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인연이 끝까지 버텨. 좋아. 다른 방법을 쓰지. 봉씨가 배 주사를 불렀습니다. 얘야.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뭡니까, 어머니? 은낭이 등에 문신을 본뜨면 되는 것 아니냐. 잠든 사이에 약재상에서 잠을 재우는 약을 구해오너라. 배 주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뭐? 빨리 가. 배 주사는 시키는 대로 약재상에서 수면약을 구해왔습니다. 봉씨가 물에 약을 타서 은낭에게 가져갔습니다. 은낭아, 내가 이러니 내가 더 속상하다. 물이라도 마셔라. 물까지 안 먹이면 사람이 아니지. 은낭은 사흘이나 굶고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은낭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모금을 삼킨 뒤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이 물에. 은낭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봉씨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빨리 해. 저고리를 벗겨. 월향이 은낭의 저고리를 벗겼습니다. 은낭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봉씨와 월향과
배 주사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세상에, 은낭의 등 전체에 걸쳐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빛과 검은 빛이 어우러진 산과 강과 길. 특정 지점에는 유독 진한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물 지도야? 월향이 감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베끼지? 뽕씨가 먹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베끼마. 눈 크게 뜨고 봐. 뽕씨는 은낭의 등에 새겨진 문양을 종이에 옮겨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봉씨는 글도 그림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껴낸 지도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산줄기인지 물줄기인지 구분조차 어려웠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알아볼 수가 없네. 월향이 옆에서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월향도 시도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배 주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도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산의 윤곽선 하나도 제대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뽕씨가 짜증을 폭발시켰습니다. 에잇, 쓸모없는 것들. 그때 월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를 데리고 직접 보물을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지도를 베끼는 것보다 직접 가는 게 빠르잖아요. 뽕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직접 가자. 은낭이 등을 보면서 그 산골짜기를 찾으면 되는 거야. 내일 당장 출발하자.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낭이 잠든 사이에 바느질 상자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은낭이 약기운에서 깨어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저고리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등을 봤구나. 분했습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바느질 상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느질 상자. 아버지의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장에게 받은 1000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낭이 가진 전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은낭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돌려주십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은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뒤에 월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느질 상자. 아, 그 낡은 거? 어머니가 아궁이에 넣으셨는데. 은낭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요? 아버지의 옥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0 조각도. 제발 돌려주십시오. 월향이 킥킥 웃었습니다. 글쎄 아궁이에 넣었다니까. 제가 됐겠지 뭐. 은낭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옥패.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품. 그것이 제가 되었다니. 은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처절한 울음소리가 뒷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낭은 그날 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다 지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감금당했습니다. 등의 비밀은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마저 잃었습니다. 장쇠는 한양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돌아오려면
최소 보름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은낭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문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은낭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났던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진실의 반도 보지 못하는 법이지. 은낭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등에 새겨진 지도, 아버지의 옥패, 바느질 상자,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진실의 반도 보지 못한다. 은낭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등의 지도만 보고 있어. 하지만 지도만으로는 보물을 찾을 수 없어. 지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아버지가 그림에 담은 비밀은 눈에 보이는 선이 아니야. 그 안에 숨겨진 암호야. 은낭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때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은낭아, 좋은 그림은 보이는 건 너머를 담아야 한다. 선 사이의 빈 공간에 진짜 뜻이 있느니라. 선 사이의 빈 공간. 은낭은 자신의 등에 새겨진 문양을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문양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산줄기와 물줄기 사이, 점과 점 사이, 선이 아닌 빈 공간. 맞아. 은낭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뽕씨가 아무리 등을 베껴봐야 소용없어. 문양 자체가 지도가 아니야. 문양 사이의 빈 공간이 진짜 지도야.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일부러 그렇게 새기신 거야. 겉만 보면 속을 수밖에 없도록. 은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잃었다고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패는 잃었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은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천 조각은 불탔지만 그 안의 비밀은 은낭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진짜 보물은 등에 새긴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키우며 가르쳐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눈, 선 너머를 읽는 법, 그것이 진짜 열쇠였습니다. 은낭은 어둠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람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은낭의 등을 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낭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뽕씨가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년아, 오늘 출발한다. 준비해.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야. 내 등이 지도라니까 내가 앞장서. 은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단단한 눈빛. 뽕씨가 그 눈빛에 살짝 움찔했으나 모른 척했습니다. 은낭이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뽕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순순히?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내까지 것이 조건을 달아. 보물을 찾으면 관아에 알려야 합니다. 선왕의 보물은 나라의 것이니까요. 대신 발견해
기여한 공으로 상을 내리실 겁니다. 어머니와 서방님도 그 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 씨가 눈을 굴렸습니다.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물을 찾기만 하면 몰래 가져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 알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관아에 알리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은낭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지킬 리 없다는 것을. 그러나 은낭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은낭과 배주사 봉씨, 월양넷은 계룡산으로 향했습니다. 배주사가 은낭을 지게에 태워 산길을 올랐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은낭을 데리고 산을 오르려면 누군가가 업어야 했습니다. 배주사가 힘들어하자 봉씨가 독촉했습니다. 빨리 가. 보물이 코앞이야. 월향도 투덜거렸습니다. 산길이 왜 이렇게 험해요? 꽃신 신고 올 때가 아니잖아. 은낭은 지게 위에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세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였습니다. 산줄기의 흐름, 물줄기의 방향, 바위의 생김새, 나무의 종류, 모든 것이 단서였습니다. 그러나 은낭은 일부러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입니다. 배주사가 은낭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한 시진을 걸었습니다. 막다른 골짜기였습니다.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배주사가 짜증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저쪽인 것 같습니다. 은낭이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또 한 시진을 걸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봉 씨가 폭발했습니다. 인연이 일부러 속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머니. 지도가 워낙 복잡해서. 은낭은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장쇠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낭은 산을 오르면서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지게에 묶인 천 조각을 찢어 나뭇가지에 걸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쫓아 올 수 있도록. 그날 밤 넷은 산속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봉 씨와 월향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배주사는 지쳐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은낭만 깨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겠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은낭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낭 낭자, 은낭 낭자. 장쇠였습니다. 장쇠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장쇠가 군관 10명과 함께 산을 올라왔습니다. 그 뒤로 관복을 입은 관리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장쇠가 은낭에게 달려왔습니다. 낭자, 무사하오. 은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쇠 나리, 오셨군요. 늦어서 미안하오. 한양에서 병조에 보고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렀더니 낭자가 사라졌다 하기에 배주사 집으로 갔더니 집이 비어 있었소. 마을 사람에게 물어 계룡산으로 간 것을 알았소. 산에서 낭자가 남긴 표식을 따라 여기까지 왔소. 은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어둔 천 조각, 꺾어둔 나뭇가지,
그것들이 길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봉 씨와 배 주사와 월향은 군관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쇠 뒤에 서 있던 관복 입은 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위험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내가 병조에서 파견된 나장이다. 한양에서 보물지도 건으로 내려왔다. 배 주사가 벌벌 떨었습니다. 나리. 소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내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간다기에 따라온 것뿐이옵니다. 나장이 차가운 눈으로 배 주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사한 바로는 좀 다르던데. 나장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막 안악의 증언,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장수의 포졸의 보고, 내 놈이 아내를 산에 버린 것, 첩을 들인 것, 아내를 감금한 것, 모두 조사되었다. 배 주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리, 그것은... 봉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리, 오해이옵니다. 저희는 며느리를 위해... 나장이 손을 들어 봉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라. 아직 내 차례가 아니다. 봉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장이 은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가 은낭이요? 예, 그렇습니다. 등에 선왕의 보물 지도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요? 예. 그대의 아버지가 궁중화원 윤상덕이었다는 것도. 예. 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조에서 확인한 바로는 선왕께서 30년 전 궁중화원 윤상덕에게 비밀 지도를 그리게 하셨다. 그 지도는 나라의 위급한 때를 위해 숨겨둔 군자금과 무기의 위치를 담고 있다. 윤화원이 지도를 완성한 뒤 종적을 감추었는데 지도의 행방도 함께 사라졌다. 30년 동안 찾지 못한 것을 그대의 등에서 찾게 된 것이요. 은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지도를 지키기 위해 제 등에 새기셨습니다. 종이에 그리면 빼앗기거나 불탈 수 있으니까요. 나장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충신이었소. 윤화원은 목숨을 걸고 선왕의 비밀을 지킨 것이요. 은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제 등에 새겨진 문양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뜻이요? 아버지는 문양 자체가 아니라 문양 사이의 빈 공간에 진짜 지도를 숨기셨습니다. 겉만 베끼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진짜 지도를 읽으려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은낭이 봉 씨와 배 주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제 등을 들여다봐도 보물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봉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인연이 속인 거야. 일부러 엉뚱한 곳을 가리킨 거야. 은낭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쇠 나리가 돌아올 때까지. 배 주사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산에 보내는 진짜 이유도, 월향이 물에 약을 탄 것도, 제 등을 베끼려 한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봉 씨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순히? 도망칠 수 없었으니까요. 은낭이 말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저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따라가되 시간을 끌고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장쇠가 은낭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리를 못 쓰면서도 머리로 싸웠습니다. 약한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장이 은낭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진짜 보물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오? 예.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안내할 수 있겠소? 예. 은낭은 장쇠의 등에 엎여 산을 올랐습니다. 은낭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동쪽 기슭의 세 번째 골짜기. 한 시진을 더 올라가자 큰 바위 두 개가 마주보고 서 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입니다. 은낭이 말했습니다. 이 바위 아래를 파보십시오. 군관들이 삽으로 땅을 팠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쿵. 삽이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군관이 소리쳤습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커다란 나무 괴짝이 나타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빛이 쏟아졌습니다. 금과 은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래로 무기와 갑옷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굴량미가 담긴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나장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선왕의 보물이다. 군관들이 환성을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한 보물이 마침내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장이 은낭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화원의 딸이자 이 보물의 수호자. 그대의 공은 한양에 보고하겠소. 임금께서 반드시 상을 내리실 것이오. 은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윤상덕, 궁중화원, 목숨을 걸고 나라의 비밀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소.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나장이 배주사 앞에 섰습니다. 배주사, 내 죄를 알겠느냐? 배주사가 벌벌 떨며 엎드렸습니다. 나리, 소인은 하나, 아내를 유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려 한 죄. 둘, 나라의 보물 지도를 사사로이 탈취하려 한 죄. 셋, 관아의 거짓 증언을 한 죄. 넷, 아내를 감금하고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죄. 배주사가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머니가 시킨 것이옵니다. 뽕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놈이 내가 다 하겠다 해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어머니가 먼저 은낭이를 버리자고 하셨잖습니까? 이놈이 미쳤어. 내가 월향이한테 빠져서 그런 거지. 뽕씨와 배주사가 서로에게 죄를 돌리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관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는 것이냐? 월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장이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낭의 물에 약을 탄 것이 누구냐? 뽕씨가 약을 탔지만 물을 건넨 것은 내가 아니더냐? 은낭을 버리자고 처음 제안한 것도 내가 아니더냐? 월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나장이 선언했습니다.
배주사, 봉씨, 월향. 세 사람 모두 한양으로 압송한다. 죄목은 국가 보물탈취 기도, 인명유기, 관아 기만. 중죄인이다. 군관들이 세 사람의 손을 묶었습니다. 배주사가 은낭에게 매달렸습니다. 은낭아, 제발, 나를 살려줘.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봉씨도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은낭아, 시어미를 이렇게 보내면 되겠느냐?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구나. 월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은낭은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봐줌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용서한다 해도 법은 법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배주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봉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은 포승줄에 묶여 산을 내려갔습니다. 소문은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선왕의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그 보물의 지도를 등에 품고 지켜낸 반신불수 여인의 이야기. 한양에서 임금의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궁중화원 윤상덕은 충의로운 신하였느니라. 그의 딸 은낭은 아비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의 보물을 지켜냈으니 그 공이 지대하다. 은낭에게 정삼품 숙부인의 자코를 내리고 한양의 집과 전답을 하사하노라. 아울러 고 윤상덕에게는 충의공의 시호를 추증하노라. 은낭은 임금의 교지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배주사와 봉씨와 월향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배주사는 곤장 80대에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봉씨는 곤장 50대에 가산 몰수를 당했습니다. 월향은 곤장 30대에 관기로 편입되었습니다. 배주사의 기와집은 관아에 몰수되었습니다. 금칠한 대문은 떼어져 나갔습니다. 높이 쌓은 담장은 허물어졌습니다. 감나무 아래 널쩍한 디딤돌 위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배주사는 초라한 모습으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는 없었습니다. 부채도 없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배가 고프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게 반신불수 아내를 산에 버린 놈이래. 보물 지도를 빼앗으려다 걸린 거야. 천벌을 받아도 싸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첩을 들이려고 아내를 산에 버린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봉씨는 가산을 모두 빼앗기고 먼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맹목적이던 어미는 이제 아무에게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은낭이를 그냥 뒀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월향은 관기가 되어 다시 기생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저고리는 없었습니다. 산호비녀도 꽃잠도 없었습니다. 남의 시중을 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려다가 내 인생이 망했네.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충청도 공주 땅에 아름다운 기와집 하나가
새로 지어졌습니다. 크지 않았으나 단아했습니다. 대문에는 충이공 윤상덕지가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2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널쩍한 디딤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디딤돌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보라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은비녀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때를 씻어낸 얼굴은 눈처럼 하얀 살결의 귀티가 흘렀습니다. 은낭이었습니다. 은낭은 무릎 위에 바느질감을 올려놓고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새 바느질 상자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쇠가 깎아서 만들어준 나무 상자였습니다.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은낭의 왼쪽 다리에는 장쇠가 깎아준 목재 지팡이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리는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은낭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소였습니다. 마당 저쪽에서 장쇠가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포졸 관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보물 발견의 공으로 종구품 관직을 하사받은 장쇠는 이제 의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박한 얼굴과 다부진 체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장쇠가 은낭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술을 놓고 있소. 예. 마을 아이들 옷에 놓을 수입니다. 장쇠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은낭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은낭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은낭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은낭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은낭의 머리를 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낭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나무 아래 은낭아씨, 바늘 한 땀에 꽃이 피네. 등에는 보물, 손에는 수놓기, 하늘이 내린 복이라네. 아이들의 노래가 바람을 타고 산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는 진실의 반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반신불수의 몸이라 천대받던 여인의 등에 나라의 보물이 잠들어 있었고 그 여인의 두 손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는 재주가 피어났습니다. 사람의 갇히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한 다리가 아니라 굳건한 마음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법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